7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인 요순 사건의 기억을 순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동일한 4.3 사건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순 사건은 아직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는 2016년 10월에 본회의에서 요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재추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요순 사건 재조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단지 신철 선생의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요순 사건을 더 널리 알리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순특위는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와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인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순을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제가 왜 여기 보면 여순 항쟁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우나 가해자 피해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 여순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순은 정확하게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그러면 역사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이게 뭔 말일까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역사는 진실이 없는 겁니다. 역사는 사실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의 말은 팩트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재와 과거의 대화의 중심은 뭐냐? 현재입니다. 현재. 이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려고 합니다. 모든 역사의 해석은 현재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를. 역사는 불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그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는 좀 동등성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삿발뜨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배권력자 관점에서 자기를 위협하거나 자기에게 반대되면은 폭도라 그러고 사퇴라 그러고 반란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가 어떻게 변해오고 있냐면 그 사건의 주체자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서술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순은 항쟁은 여전히 지금도 이 과거에 지배 권력자가 기술해놨던 여순 반란이라는 그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역사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거의 다 이 지배 권력자 역사에서 주체자 중심으로 거의 다 벗어났어요. 근데 여순은 아직도 반란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법률로 만들어졌다 또는 교과서에서 어떤 용어가 쓰이고 있다 해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역사에는 공식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법률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교과서에 써져 있으면 그것이 공식적인 명칭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광주는 법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 했지만 광주 가서 한번 봐보세요. 모든 행사 팜플렛에 뭐라 써졌는가? 광주 민주항쟁 또는 광주 민중항쟁으로 써져 있어요. 광주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민중항쟁이라는 거예요. 민중항쟁. 순천시에서 제일 먼저 여순항쟁이라는 용어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강의를 들어보시고 동의가 된다면. 여순을 왜 제가 반란이라고 그렇지 않냐면, 반란은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입니다.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냐면 체제를 정복시키거나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행위를 반란이라고 합니다. 지배 권력자는 자기에게 반대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란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이 반란의 목적은 체제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뜻에 맞지 않다라고 무조건 반란이라고 명칭을 붙여봤지만, 그걸 역사적으로 쭉 정리해보면 이런 조건에 부합한 것들을 반란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여순이 발발하고 첫 번째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봐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 읽어지시죠? 컸어. 폭도가 어디 들어간다 돼 있습니까? 지리산. 반란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서울로 가게 돼 있어요. 서울을 점령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여기 써져 있네요. 자기를 순천을 떠나 북진주에 있는 방군은 지리산으로 도주하자였으나 광군의 압박으로 인하여 갈 길을 잃고 다시 순천 방면 퇴각했다. 이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21일 날 순천 서면 학군에 있었던 전투 아닙니까? 14년대 군인들은 처음부터 서울을 점령하거나 어떤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범석이라는 당시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범석이라는 국무총리가 전부 다 이 반란이라 써놨어요. 누가 반란이 썼냐면 국군이 반란 써놨어요. 처음에 정부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국군 반란이라고. 근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느닷없이 바뀌어버립니다. 여수 14연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민중이 호응한 것 같이 일반은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남 현지에 있는 자익군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음모에 일부 군대가 합류했다. 왜 이렇게 바꿨을 것 같습니까? 이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이거의 핵심이에요. 느닷없이 국군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전남 현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일부 군대는 그냥 합류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통수권자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국가가. 그 반란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자에게 있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이 군대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기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라고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전부 다 믿고 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반란을 지휘한 민간인 총지휘자가 나와야 돼요. 그 지휘자를 누구로 몰았냐면 이 사람으로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수 여중 교장이야. 여중학교 교장이 반란을 일으켜버렸대요. 반란. 그러니까 신문기사도 뭐라고 썼냐면 참으로 의외다. 이렇게 어떻게 여중학교 교장이 반란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이 송욱이라는 교장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을 진짜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 내용이 여기에 전부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가.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 나서니까 이 사람이 오동도에 체포되어 있어요. 오동도에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 기자들을. 어떻게 들어가냐. 군의관을 꼬셔요. 군의관 옷을 입고 병복을 해서 들어갔다. 이게 전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여수 여중 교장 송욱을 만납니다. 이 기자가. 당신이 지금 민간인을 반란일으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의 인민군 총지휘자 여수 여중 교장 송씨는 사실 무근.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네가 당신이 반란의 지휘자라는데 어떻게 된 거냐. 취재를 한 겁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반란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전가시킬 책임자로 바로 여수 여중 교장을 몰아서 죽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여순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항쟁은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동학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항쟁은
그 일상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폭력을.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서만 그렇지 않고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에서 항쟁은 이 지배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이 지배 권력의 부당한 억압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운동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개인 또는 다수가 하는 행위를 갖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그러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립을 추구하는 거다. 독립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항쟁과 운동이 큰 차이점은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뭘 잘 짚어내야 되냐면 국가의 연속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국가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누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까? 지배 권력자의 저가 부당한 억압에 맞서 싸운 것이 항쟁이라고 했죠. 지배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국가를 책임졌던 사람들이죠. 국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광주 민중항쟁이라 하게 되면.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력자들은. 그래서 광주를 이 추구하는 가치의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화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 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운동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광주 시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신군부의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은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서는 14연대 군인이 남긴 유일한 문서입니다. 우리 14연대 군인들이 왜 제주도 출동을 거부한가? 우리가 군인이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를 갈 수 없는가를 남긴 유일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14연대 군인들이 붓으로 써서 여수시내 곳곳에 부착이 됩니다. 여수시내 곳곳에.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들의 사명이, 여기서 우리들이란 말은 국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국군의 사명이 국토를 방해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한다는 걸 잘한다. 국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를 출동시키는 작전에 조선 사람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총 걸기했다. 국군의 사명이 국토를 방해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 제주의 애국인민들을 무차별 학살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국군의 사명에 맞지 않는 잘못된 명령이었기에. 재헌헌법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을 한다. 국군이 행할 이 일은 우리 국토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울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재헌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는 당시 어느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냐? 전혀 침략받지 않았습니다. 제주가 지금 국민의 생명들이 위태롭고 우리 주권이 위태롭거나 이러면 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겁니다. 군은 바로 이런 일을 해라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군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군을. 현재를 놓고 봐도 이 14연대 군인들의 이 성명서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국군의 사명을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국군의 사명.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군형법. 군형법에 보면 어떤 죄가 있냐면 항명이라는 죄가 있어요. 항명.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걸 항명죄로 다스립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상관은 어떠한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명령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항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14년대 군인이 군인이라는 신분의 출동을 거부했으니까 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란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데 이제 정대경, 즉 정일권이가 남긴 말, 제주도 사태는 예상보다 평온했다. 국군에서 본 제주도는 군을 파견시키거나 어떤 무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국군 지휘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4연대가 파견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바로 이 미국이라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정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정장관을 했던 안재홍,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미군정 당시에 가장 높은 직을 유지했던 안재홍이 남긴 글입니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하지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를 확보해야 한다. 미군에게 있어서 제주도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민을 다 죽여서라도 제주도를 확보해서 오키나와와 같은 제2의 오키나와를 만들어서 미군의 군사기지를 가지려고 이 제주도를 이용했던 겁니다. 이 제주 사상과 여순의 핵심은 우리 국토가 분단되었다는 것이고 미군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이 흉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14연대 제주도 출동 명령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유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무고하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고하게. 근데 저는 여기서 무고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무지랭이였어, 그냥. 근데 죽임을 당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자본주의 14.1%, 사회주의 71.4%, 공산주의 6.8%, 모른다 7.7%. 다수의 농민이었던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끔 사회주의를 높게 지지했습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농민들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너무 삶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내 농사 지어서 수탈 안 당하고 살고자 하는 게 자기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의 정책을 펴는 정책이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지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지지가 나왔을까요? 기하께서 찬성하시는 일반적인 정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한 명이 독재, 수인이 독재, 계급 독재, 지금 북한처럼 노동당이라는 그 당이 독재하는 것, 대중정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의정치를 85.4%가 지지합니다. 사회주의라는 정치형 체제를 가져가더라도 이 사회주의를 계급 독재가 해서도 안 되고 개인이 독재를 해서도 안 되고 수인이 독재를 해서도 안 되고 지금과 같이 민의가 대변된 대의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지랭이였다고요? 1948년 10월 19일 여순이 발발하고 20일날 순천이 장악되는 상황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면 10월 23일날 1차 여수를 1차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총 5차례의 여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수를 점령하려고. 근데 이미 이 점령을 할 시점에 이미 14연대 봉기군들은 다 지리산으로 입산해버렸어요. 이 봉기군이 없는 상황에서 이 5차례 공격을 4차례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그리고 마지막 10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6회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여수를 점령합니다. 미 군정과 이승만에서 보여줬던 그 경제적 상황과 인민위원회가 일주일뿐이 여수를 장악하지 않았지만 그 일주일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쌀 배급시켜줬죠. 인민위원회는 은행 풀어서 돈 전부 대출해줬죠. 공장들을 전부 다 노동자들에게 돌려줬죠. 농지를, 적산 농지를 빼서 전부 다 농민들에게 돌려줬죠. 여수 천일공무 신발을 전부 여수 시민들에게 돌려줬죠. 3년 동안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전혀 하지 않은 일을 여수 인민위원회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순 항쟁이라는 것은 14연대 군인들은 도화선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막아낸 힘은 이 지역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국가주의와 그 반공주의 교육이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하다 보니까 계속 반란으로 인식하면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가슴 아픈 역사로만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가슴 아픈 역사. 많은 사람이 희생된 그 가슴 아픈 역사는 그대로 기억하더라도 또 하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왜? 전라도가 가졌던 그 저항 정신의 혼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명칭이 여순 그러니까 여수와 순천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순항쟁은 전라도 22개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남원, 임실, 순창, 전라북도의 남쪽 지역 다 포함되어 있고 경상남도의 서쪽 지역,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함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하고 그 항쟁으로 인해서 37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법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무기형을 받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에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학살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숫자 외에도 여수, 순천, 광양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형무소에 가 있었어요. 그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유지창 씨처럼 전부 학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전형무소에서 지금 최소 대전형무소에서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전형무소에 죽은 3,000명의 70%가 여수, 순천 사람들이에요. 이 대구형무소 명단이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이 대구형무소 명단이. 그 명단이 1,402명인가 됩니다. 거기에 165명이 제주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경찰과 군인에 의해서 85%가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반란군, 빨치산, 지방자위, 인민군들에게 11%가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군도 사람 죽였고 빨치산도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다고 말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훨씬 많은 숫자가 경찰과 군에 의해서 학살이 됐습니다. 그 많은 학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짓입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승만과 그 세력들은 이 합법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여수 70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여수 같은 경우 이 피해 유가족들에게 화해와 용서해라 그럽니다. 이제 통합하자 그럽니다. 통합. 그럼 70주년 한번 위령제 한번 통합으로 모시면 통합이 될까요?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그 혐의로 사형을 받았는데 그것을 김대중은 통합이라는 의미로 그들을 가서 사면시켜줬습니다. 근데 통합이 됐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올해 73년입니다. 독일은 패퇴했죠. 세계 2차 전쟁에서 독일은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죠. 독일 총리는 폴란드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일입니다. 지금 7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고 헌화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사람을 죽인 국가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지역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족들에게 이 불법적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 국가가 단 한 번이나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독일이 73년 동안 꾸준히 사죄를 하고 있는데도 유태인들에게 야, 너 그 상생해라, 화해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여순 항쟁 가지고 유족들에게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냐, 화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국가를 대놓고 국가가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유가족들한테만 들어대고 용서해라, 이제 화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또 다른 화해와 상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보다 무조건 그냥 유가족들은 다들 화해라고 상생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순천이 아까 여순항쟁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가를 대놓고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국가가 사과해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빨갱이라는 이름 하에 이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름만으로 육사를 갈 수 없었고 공무원이 될 수 없었던 그 연좌제를 당한 건, 그거에 대해 국가가 사과를 해야죠. 왜 그걸 먼저 요구하지 않냐고. 여순 사건을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시민 어차피 계신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병순이라는 분은 거기 소국교장선생과 같이 계셨을 때 절망뒤에 오는 것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73년도에 소설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천 지역에 근무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라든가 우리 조철인 선생님이 쓴 불량한 국민들의 시선을 읽는 것 외에 좀 더 우리 시민이나 지역사회에서 좀 활발하게 좀 운동을 전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뭐가 있다면 좀 그 부분도 덧붙여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광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근무 중에 여수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청원을 해서 모셔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성장이 있어서 사라진 경우도 있으니까 음화성이 아니고 이 여순 사건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관심도 갖고 거기에 관련해서 뭔가 좀 정비도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여순 항쟁과 관련된 최초 소설은 김동리가 쓴 형제란 소설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장편 소설이 방금 말했던 전병순이 쓴 절망 뒤에 오는 것입니다. 전병순은 당시 여수 여중의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숙명여대를 다니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휴학을 하고 여수 여중 국어교사를 하다가 여순 항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본 모습을 쓴 소설이 절망 뒤에 오는 것입니다. 1960년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4.19가 일어나니까 지금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자신있게 글을 쓴 소설이 이 절망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절망 뒤에 오는 것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고요. 소설이고, 전병수는 이 순천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왜 사건은 항쟁이 되지 못했는가? 제가 이제 마지막 아마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보니까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순천 시민들이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아마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 규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아닙니다. 특별법은 한시법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면서 기억하고 기록하냐라는 문제가 이 진실규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모든 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살고 계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기억해내고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진실규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란이 됐었고 이 반란에서 약간 중립적이라는 의미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었고 항쟁으로 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항쟁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들이 그 역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승만과 그 이후에 정권을 받았던 박정희에 의해서 악용된 겁니다. 철저하게. 악용되면서 그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에 의한 서술만이 우리는 거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겁니다. 철저하게 국가가 이용한 것을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간 지점에서 항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